자,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셋값도 올라간다고 하고 집값도 올라간다고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갑자기 가격 크게 상승한다고 하니까 뭐 집 있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집 없는 분들 난 지금 집 없는데 이런 뭐 아쉬움 또 배 아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70 대책 이후에 네.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인데요. 뭐 근데 기사로는 좀 올라간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네. 근데 이제 정부가 기대하는 뭐 폭락이나 뭐 그런 징조는 아직 없고요. 네네. 이제 떨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일부 지역은 이제 굉장히 강세가 약간 정부 정책에 또 약간 왜곡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태릉 쪽에 이제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들은 또 급등하고 있고 정부 청사 그 수도 이전한다라고 하니까 행정부. 세종시가 날리고 네. 그린벨트가 또 무산이 됐잖아요. 네네.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엔 또 강남 재건축이 최근에 다시 또 들썩이고 있는 게 그린벨트 안 되잖아. 공급 네. 안 되니까 방법이 뭐가 있겠어.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기다리면은 결국에는 또 답이 나올 거야 라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인기 지역은 더 강세가 되는 그런 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고강도 대책을 굉장히 계속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데 집값이 이걸 뭐 안 잡혔다고 봐야 될지 이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서 네. 혹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참 그게 정부도 아마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지금 2017년부터 3년 동안 강력한 규제를 쏟아부었는데 집값이 안 잡히고 있고 안 잡힌 게 아니라 더 많이 올랐죠.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전혀 체감을 못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정부 정책과 효과의 딜레마에 빠지고 국민들은 3년을 기다려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집 가진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했지만 사실 집 가진 사람도 굉장히 불만이고요. 세부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올렸냐. 나는 그냥 집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내리냐라는 의견이고 또 없는 사람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일만 열심히 했는데 네네. 이제 제일 심각한 게 그거 같아요. 그동안 뭐 집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네. 전세 살아도 되고 뭐 능력이 되고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최근에 돌아와 보니까 내 친구는 집을 사서 이제 5억, 10억 차익을 남기고 나는 따라갈 수 없는 자산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답답한 부분인데 원래 정책 효과는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시간도 필요한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네.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을까? 네. 단순히 금 문제라면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게 되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특히 집이란 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전 국민의 삶, 네. 자산일 수도 있고 노후 준비일 수도 있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의 전 재산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서 문제야 이런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첫 스텝부터 꼬였죠. 네네. 강남 고가 아파트는 이제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서민 주거 지역은 강남 아파트 오르는 게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지역이고 꿈도 안 꾸는 지역이고 네네. 강 건너 불구경을 했는데 작년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1류 대책이 나오니까 15억 9억 초과 대출이 안 나오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생겼잖아요. 네네. 야, 9억 이하, 6억, 3억짜리 지역으로 이제 수요가 이동을 그렇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내 지역의 집값이 나는 안 샀는데 네네. 내 집값이 오르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꽂아서 정부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허겁지겁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오는데 네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그 부동산 시장을 뭐 사이클로 보시는 분들 좀 있어서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전 정부 때부터 사실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격차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나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아 맞아요. 그때는 정말 어느 누구도 집을 안 샀어요. 그래서 막 대출 규제 엄청 풀어주고 했는데 사실 그렇죠. 그 효과가 그 당시에도 안 나타나고 2, 3년 있다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죠. 대책 효과가 3년이 그러면 걸리거든요.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 조금 시간 지나면 나타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책의 효과도 있지만 네. 원래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네. 사람이
부동산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미래는 모르고 이제 그렇죠.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7년 정도 상승하고 3년 정도 조정을 받는 사이클을 움직이고 있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영원한 상승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리고 네. 상승하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상향하는 거는 맞죠. 그럼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최근 양상을 보면 이제 규제가 많이 과거도 그랬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규제가 엄청 나왔고 MB 네. 시절에 물론 금융 위기가 있었지만 네. 또 조정이 됐고 정부는 표면적인 대책을 하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하고 떨어지면 이제 규제를 풀어주게 풀어주고. 되는데 시장 흐름은 또 시간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언밸런스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3년 후에 지금 나왔던 규제들이 3년 후 정도 되면 효과가 나올 텐데 그때 되면 시장이 약간 침체? 죽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아픈 그때 되면 또 풀어야 되는데 풀려고 하면 또 안 살아나거든요. 네네.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2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나왔던 정책들이 3년 후에 또 다른 엄청난 부작용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걱정이 하고 됩니다. 계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현재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네네. 지역별로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서요. 그 청주는 급매물이 등장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현상이에요 이게? 이게 청주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왜곡이 생기는 게 네. 풍선 효과라고 하죠. 서울에 이제 규제가 강해지니까 청주로 이제 투자 수요들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네네. 작년부터. 그래서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돼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청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제 또 투자에 참여하게 되고 집값이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좀 빠져나오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조정장이 벌어지게 되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안 오르다가 최근에 좀 올랐는데 네네. 또 수요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가수요가 좀 많이 들어왔다고 봐야죠. 가수요가 뭐 말이 좋아서 가수요지. 투기 수요라고 봐야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 참 안타까운 게 최근에 또 세종시가 또 많이 오르고 네네. 있습니다. 그 수도 이전한다라고 행정 수도 하니까 이전, 네. 호가만 해도 한 뭐 2, 3일 만에 1억에서 2억 정도 올라버렸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정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서울 수요 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진짜 공급이 부족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2012년도, 13년도에 과연 공급이 부족했나? 네. 그때는 왜 집을 안 사고 집값이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도 물론 공급 부족은 있었지만 수요가 참여를 안 하니까 그렇죠.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네네. 얘기는 지금 아무리 공급을 해줘도 물론 공급이 쉽지는 않겠지만 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 자체 수요도 있겠지만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서울에 집 하나 가지고 싶고 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네. 지방집 버리고 서울집 하나 사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과수요가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수요를 좀 분산해야겠다는 마음에 이제 그런 성급한 이슈를 던졌는데 효과는 약간 부작용이 또 생기죠. 세종시는 난리가 났고 네. 서울 집값이 떨어지냐 그러면 서울은 또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종시를 하나 더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주택자 규제는 또 하니까. 네. 네, 그것도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닌 거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별 분양이 있잖아요. 또 네네. 내려가시는 분들 특별 분양을 줄 텐데 과거에 세종시도 문제가 된 게 그거잖아요. 정부 의도는 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 세종시로 가 공무원들 했는데 서울 집은 전세 주고 세종시 집을 특별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투기적 세력이 돼버린 거네요. 본의 아니게 돼버린 본의 정부가 아니게. 만들어준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최근에 공직자들 보면 세종시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투기가 아니고 사라고 해서 특별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또 아이러니한 결과가 있습니다. 원래 그 신도시 생겨날 때 항상 있는 일들이에요. 뭐 그렇죠. 일산이나 아니면 분당이나 이런 곳에 생겼을 때도 원래는 거기에다가 직장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교통도 뚫어주고 했는데 사람들이 강남에서 살고 분당에서 직장만 다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사실 이게 그래서 좀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판교를 이번에 되게 잘했다고 하는 게 네. 실제로 직장을 먼저 옮겨 놓고 가니까 이게 약간 분산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판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네. 그런 효과를 많이 뒀죠. 원래 입지 자체도 워낙 좋았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강남 접근성도 있고 분당도 이제 분당과 일산을 많이 비교하게 되잖아요. 네네. 또 같은 일기 신도시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일산 분들은 이제 굉장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뭐 강남 접근성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도 있고 또 도로도 굉장히 좋은데 무엇보다도 교통 문제도 있지만 직장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분당과 판교 쪽에는 또 뭐 테크노밸리도 있고 좋은 직장들이 그렇죠. 굉장히 네. 많단 말이에요. 네이버 네. 본사도 있고. 근데 일산 쪽으로 가보면
뭐 MBC 방송국 정도 있고 따지고 보면 직장이 그렇게 없이 그냥 맞아요. 베드타운. 네. 베드타운인데 교통도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좀 이걸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삼기 그러니까요. 신도시도 잘 짓는 거는 물론 중요하잖아요. 요즘 네네. 지부에 다 잘 짓지. 네. 잘 짓는데 그런 문제들, 직장 문제들, 직주 건접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3기 신도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좀 좋은 직장들이 같이 이전을 해서 그런 좀 아우러지는 그런 신도시를 개발할까가 주요 이슈고 이런 쪽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네. 이제 집만 많이 짓는 것만 지금 고민하니까 그게 시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그 신도시 건설해서 그쪽으로 인구 분산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지금 당장 올라가는데 그럼 그거 3년 후까지 기다릴 거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서는 이제 네. 정부도 딜레마에 빠지는 게 당장이 급하다 보니까 입주 물량도 그렇잖아요. 지금 공급 계획 이제 발표하고 그린벨트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네네.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했다가 태능 개발한다고 했다가 지금 완전 갈팡질팡 난리도 아닌데 그 초조함이 묻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3기 신도시도 빨라야 2025년에 입주하거든요. 네. 그러면 5년께 빨라야 5년이에요. 더 네. 늦어질 수도 있는데 태릉 개발해도 그게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준비하고 하면 착공만 해도 3년인데 네네. 그럼 당장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조한 거죠. 당장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공급이란 거는 시차가 타선 기간이라고 네. 하거든요. 시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뭔가를 이슈를 던지고 심리적인 안정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급하게 막 던지는데 이게 오히려 더 부작용만 또 생기는 시장을 또 자극한 시장은 끊임없이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태는 개발한다고 하니까 개발 호재를 받아들이잖아요.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숙지를 해서 뭐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 그린벨트 해제는 안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대안은 뭐예요? 이게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대안이 없는 게 원래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네. 많이 짓게 한 다음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재건축은 또 손을 껐어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투기 수요. 네네. 재건축이라고 하면 이제 강남 투기라고 이제 이코르 관계가 성립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안 한다라고 하고 남은 게 이제 재개발이나 빈 땅을 찾다 보니까 유유부지 태능까지 갔는데 네네. 지금 집값 문제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강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태능 개발한다고 해서 강남 집값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면 또 그거는 아니죠. 아니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고 오히려 강북 집값만 올려버리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네. 태능 비싼 집이 태능에 생기는 효과. 네네. 그린벨트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약간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린벨트 개발해서 5천 세대 공급이 돼도 비싼 또 하나의 5천 세대 집이 생길 뿐이지 서민 네. 주거 안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하지만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고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구매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매 욕구가 있고 네. 구매 능력이 있는데 대출 규제도 많이 하고 뭐 세금도 많이 때리고 구매 네. 능력을 많이 규제했는데 사람 마음은 집을 왜 살까 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 사냐라고 뭐라고 하면 대답을 많이 하시던가요? 돈 벌려고. 결국에는. 아, 네. 결국에는 돈하고 이제 직결이 되는데 실수요자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 말은 그렇게 해요. 나는 그냥 안 올라도 좋으니까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산단 말이에요. 네. 조금만 불안해도 안 사는 이유가 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없고요. 네. 속마음은 그래도 투기는 아닌데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이게 주택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문제 의식 정도를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좀 뒷부분에는 그럼 네. 어떻게 해야지 좋을 것 같은지의 의견 좀 뒷부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전셋값에 대해서 정부가 상한제한다고 하고 또 이렇게 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임대사업자를 폐지했잖아요. 네네. 이제 임대사업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왜 임대사업자 제도를 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네. 되거든요. 할 때는 투명 과세도 있고요. 집주인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싫어해요. 원래는. 그럼요. 이제 소득이 노출이 되고 네, 내 그럼요. 자산이 노출이 되잖아요. 세금 걷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당근을 주면서 이제 많이 유도를 했는데 그걸 안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투명 과세의 근거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고 또 전세 문제 전가시키잖아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원래 전가를 시키거든요. 네. 세입자한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이 필요한데 임대차 3법이라고 하면 이제 계약갱시 청구권 네. 세입자가 원하게 되면 뭐 2년
지금은 2년이잖아요. 네. 뭐 4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무제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겠다. 많이 못 올리게 하겠다. 네. 뭐 상한제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네.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서민 주거 안정이잖아요. 네.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전세금은 네. 집주인이 안 올릴게요. 네. 대신 월세 안 주시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세입자한테 얘기하게 될 경우 세입자도 어떻게 말하기가 좀 어렵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게 저는 규제 내용이 합리적인 규제냐 징벌적인 규제냐에 따라서 이제 네네.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것 같은데 합리적인 규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년이잖아요. 네네. 전세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2년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약하고 돌았으면 다음 계약이 걱정돼요. 맞아요. 2년인데 내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한 6개월, 1년 전부터 또 고민이니까 돌았으면 고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2년이 한 4년 또는 길어다 한 6년 정도면 또 합리적이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면 바뀔 때마다 한 5% 또 10% 정도 상한선 정해주면 집주인들도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 또 뭐 내 자식이 전세 살 수도 있고 용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네. 무제한 10년 동안 5%뭐 올려 못 올려 뭐 이렇게 징벌적인 규제가 나와 버리게 되면 시장은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빨리 올려야 되고 뭐 네.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또 전가를 시키게 되고 아니면 나 전세 안 돌려. 최악의 경우는 월세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 전세 안 해. 네. 그런데도 또 규제가 나오게 되면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최악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부가 바라보는 너희들 집 많이 가지니까 수급 불균형이 생기고 주택 문제가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야. 네. 또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다주택자들은 민간 임대 사업자거든요. 네. 다주택자들이 공실로 집을 비워두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한 채를 살고 있으면 나머지 집들은 다 전세나 월세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 임대의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되는데 이렇게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집주인들은 나 안 해. 내가 남는 것도 없는데 네. 왜 전세 투자해요? 그 갭 세입자- 상승 때문이죠. 그렇죠. 네. 세입자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시세 차익을 위해서 하는데 네. 강력한 규제로 나의 모든 이익을 다 환수해 버린다? 안 하는 거죠. 내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네. 집주인들이 투자를 안 했을 때 결국에는 뒷감당은 정부가 충분한 공공 물량들, 공공 임대 아파트를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정부가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며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뛰겠죠. 아무리 정부가 규제해도 결국엔 또 이면 계약을 한다든지 세입자도 급하니까 네. 뭐 상한제라고 하지만 이중 계약 같은 게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현상만 보지 말고 저는 좀 합리적인 규제 한 4년 정도 또 길어야 한 6년 정도 집주인들 한 5% 10% 정도 갱신할 때마다 그 정도 상한선 정도면 저는 세입자도 좋고 집주인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인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너무 과도하게 소급 적용하면서 최근에 표준 임대 가격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표준 임대 가격제는 뭐예요? 정부가 전세 가격을 정해준다고요. 정해준다고요? 공시가격처럼 지금 그게 뭐 발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공시가격처럼 전세 가격을 정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높게 정해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그 부작용이 결국 최종 결과는 뭔지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장 문제인 거죠. 어, 상상할 수 그러니까 없는 부작용이 제가 이제 네. 소장님한테 그럼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네. 사실 대답할 수 없는 그렇죠. 뭔지 모르는 먼저 모르는데 최악의 경우는 나 안 해. 네. 저는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다주택자들이 나 안 사, 나 안 해라고 했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면 안 샀을 때 네네. 부동산이라는 게 경제하고도 맞물리잖아요. 우리 그럼요. IMF 때 왜 부동산을 풀어줬을까? 단순히 가격이 떨어져서만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경제도 살리자는 게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모든 국민이 집을 안 사기 시작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고민을 하고 이런 걸 준비할까? 저는 이게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는데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집값이 문제가 되니까 일단 빨리 잡아야 돼라는 그 성급함이 묻어나서 네네. 좀 더 차분하게 어차피 빨리 안 잡히거든요.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2017년도에 김현미 장관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집 사지 마. 네. 우리가 다 잡아줄게라는 굉장한 희망 고문을 했잖아요.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들은 또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생겨버렸는데 네네.
그 당시에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지 말고 부동산이 원래 어려운 문제야. 시간이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빠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믿고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우리가 공급 물량도 늘리고 다주택자들 규제를 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텐데 희망 고문을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불신,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현상을 보더라도 그린벨트 논란도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게 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발표를 딱 했어야 되는데 막 던졌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야, 너희들 어떻게 믿어? 네. 못 믿겠고 지금 이렇게 규제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또 푸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그쵸.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도 집값이 떨어지면 또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그래야 되죠. 근데 네. 지금 현상을 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과연 안 풀고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일단 버텨보자. 나 안 팔어. 진짜 문제가 되면 오히려 지방집을 팔고 나 똘똘한 채 뭐 서울집을 그렇죠. 가지고 갈래.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본다면 좀 차분하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긴 안목을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지금 명쾌한 규제 가운데 하나는 좀 대출 규제는 좀 명쾌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 대출 규제는 필요해요, 사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의 문제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출 규제는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신 좀 아쉬운 점은 무주택자들 있잖아요. 네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는 좀 문을 좀 많이 열어줬으면. 사실 무주택자들은 집을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저는 그냥 규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다주택자들은 뭐 규제해도 할 말은 없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 충분히 명분이 있는데 그럼 다주택자들이 만약에 매물을 쏟아냈을 때 네. 그걸 받쳐줄 사람들은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인데 지금은 무주택자들이 더 위축이 돼서 안 사요. 네. 근데 그 내면에 보면 최근에 재산세가 올랐잖아요. 네. 정부가 실수한 게 야, 집 하나 가졌는데도 세금을 올리네? 그럼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야,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야 이렇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데 물론 다주택자들이 더 많이 오르겠지만 네네.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1주택자들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출이 또 안 나와요. 1주택자들도 잘 안 나와요. 받으려고 맞아요. 하면. 네. 1주택자들은 돈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무주택자들은. 그래, 돈이 없어서 안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무주택자들은 대출도 좀 많이 늘려주고 한 60%, 70% 박근혜 정부 정도 해주고 재산세도 많이 감면해주고 종부세도 감면해주고 좀 가볍게 해줘야 되고 다주택자들은 좀 규제를 해야겠죠. 규제를 네. 하는데 양도세는 좀 풀어주고. 사실 우리가 히스토리를 좀 짚어보면은 원래 그 1주택자까지 안 건드렸다가 네. 왜 1주택자를 건드리게 됐냐면 1주택자들이 자꾸 본인은 전세 살면서 갭 투자하고 이러니까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라인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1주택자까지 뭐 이렇게 규제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네. 뭐 근데 그것까지 규제하는 건 네. 무주택자들은 사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전세 사는 것보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세금 또 내고 네네. 주거 안정도 내고 전세라는 게 굉장히 불안한 제도잖아요. 네네. 과도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은 있어도 원천적으로 모든 관리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쵸.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100%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과거 프랑스 혁명 사례를 보더라도 그 로베스피에르가 우유 통제를 하다가 네. 실패했잖아요. 우유 네.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근본적으로 시장을 100% 통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1주택자들이 약간 부작용이 있더라도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은 해주고 다주택자들은 규제하는 게 맞죠. 보유세 올리는 건 맞는데 이제 양도세 출구 전략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최근에 집을 안 파는 이유가 네. 양도세 중과세 때문이거든요. 제 네네. 주변에도 많아요. 왜냐하면 팔고 싶어. 근데 양도세 60%, 70% 내고는 못 그쵸. 팔겠다는 네네. 거예요. 이게 동업도 5대 5잖아요. 네네. 아, 정부가 이거 동업보다도 더하다. 60%, 70%를 가지고 가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다수의 시장 다주택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팔 수 있게 한 1년 정도는 기본 세율로 좀 해주면 저는 매물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현재 현상들을 좀 짚어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이 분들께서 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거든요. 수요자들 네. 이제 가장 딜레마에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주택자들은 좀 위험 관리를 해라. 정부 규제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이렇게 규제 무거운 적이 없었어요. 노무현 네네. 정부 때도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거 분명한 사실이고요. 7년 정도 상승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많이 올랐고 굉장히 무겁다. 뭐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리스크 크잖아. 유동성이 언제 어디에 어떤 변수가 생기고 그렇죠. 어떻게 빠져버릴지 네. 모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분명히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수요자들이 이제 문제잖아요. 네. 가장 관건은 실수요자들인데 다주택자들을 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사서도 안 되고요. 실수요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금에 맞춰서 기다리지 말고 좀 하셔라.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많이 지켜보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을 보는데 실수요자들의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다려요, 계속. 집값이 오를 때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요. 네. 떨어지면 무서워서 또 기다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게 되는데 확률은 어떻게 보면 반반이잖아요. 네네. 5대 5인데 네. 기다렸다가 아니 만약에 사서 네. 오를 확률이 50%, 내릴 확률이 50%인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또 우상향을 하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뭐 주식하고 좀 다르게 주식은 또 관리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은 1주택이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내가 네. 전세 살면서 전세 두고 있으면 뭐 방법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내 자금에 맞춰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집 하나가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도 굉장히 되잖아요. 네. 전세 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뉴스만 봐도 스트레스거든요. 아, 맞아요. 올라도 스트레스. 오르면 그거보다 살 더 심한 스트레스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전화벨이에요. 아하. 집주인한테 전화 올 때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렇죠. 깜짝 네. 놀라고 또 내려도 고민이 맞아요. 내리면 언제 사야 되지?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가야 돼? 6개월 후에 들어가야 돼? 끝없는 고민에 빠지고 결국에는 못 사더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10억하는 집이 7억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네. 안 사더라는 거죠. 못 용기가 사더라는 안 거죠. 나죠. 네. 용기가 안 나죠. 근데 원래 이론적으로도 떨어질 때는 못 사요. 네, 그 맞아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 떨어질 때 어떻게 사요? 그래서 네. 반등을 치고 사야 되는데 반등을 치고 또 오르면 오른다고 못 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금에 맞춰서 정부도 물론 좀 보조를 해줘야겠죠. 살 네. 수 있게 해주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꾸 강남, 서울 비싼 집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심리적 안정도 굉장히 되거든요. 네. 집 하나 있으면서 전세 사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 내 집이 있는데 집주인이 전화 오면 그렇게 또 걱정이 안 돼요. 안 되면 내 집에 들어가도 그쵸, 되고 그쵸. 뭐 그렇죠. 네. 내 집이 있고 또 인플레이션 방어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가급적이면 내 집 마련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심리적 안정도 되고요. 주거 안정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산 분들보다는 사는 분들이 결국에는 좋더라. 제 주변에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 기회는 많아요. 네. 3기 신도시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요. 정부에서 사전 뭐 청약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들 기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막 그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시는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은 뭐 기존 주택은 안 사고 청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디테일한 얘기들 해주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딱 정답이 없는 게요. 뭐 청약만 기다린다고 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네네. 청약도 이제 본인의 당첨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당첨 가능성이 있는 분들, 뭐 가점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다려야 되고요. 기다려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네. 생애 최초도 아니고, 내 2년 전에 집을 팔아가지고 무주택이야. 이런 분들은 생애 최초도 아니고 가점 점수도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기다린다고 답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찾아보면 자금에 맞는, 돈에 맞는 집들이 있어요. 서울만 네네. 안 쳐다보면 또 뭐 수도권에도 괜찮은 집들 많이 있잖아요. 네. 아파트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저는 좀 내 상황에 맞춰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청약이라기보다는 내가 청약이 필요한지 다른 집이 필요한지 하고 좀 여러 가지 참, 아예 뭐 저 전략이 드리고 싶은 필요하죠. 질문도 굉장히 네. 많이. 아니 막 평수대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시장 트렌드가 작은 평수일 때, 지금은 대형 평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좀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무주택자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라. 너무 고민하고 너무 계산하면 솔직히 배가 산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다 좋아. 네.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통도 좋아야 되고 학군도 좋아야 되고 뭐 문화시설도 좋아야 되고 뭐 그러면 집값이 강남처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필요한 집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진짜 네네. 교육이냐 교통이냐 직장이냐 뭐 다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 자금에 맞춰서 우선순위 몇 개에 충족하는 집을 선택해야지 네네. 무주택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욕심이 좀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아무 집이나 할 기다렸는데. 수 있냐. 네, 맞아요.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 너무 고르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진짜 중요한 순위만 좀 잡아라.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다. 네. 모든 걸 잡으려면 돈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슈앤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